세월호 침몰의 원인, 그 진실은 무엇인지 물음표로 남게 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원인을 끝내 특정하지 못한 채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사 활동의 한계였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입니다. 내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 외부 충격이 문제였다는 외력설, 그중 외력설은 가능성이 낮다. 다만 그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무리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또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왜 못 밝혔느냐라고 비판하시는 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조사는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맡아왔습니다. 진상규명국은 잠수함 충돌설 등 이른바 외력설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잠수함 이렇게 집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 사참위 자문위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외력설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해다.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놓고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9명 중 2명만 끝까지 참여했고 나머진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3명은 아예 공석이 됐습니다. 여야가 추천하는 인선도 한계로 작용했다고 전원위원 스스로 평가합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눠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나 본인들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본인 당에서 일하던 분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조사위원회를 이어받아서 조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두리뭉실하게. 사참위가 조사에 쓴 예산은 570억여 원. 종합보고서는 석 달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일은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무뎌지지 않는 이 사건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가지기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슬픔인지 아픔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그 어떠한 마음이든 그 마음에 함께하고 연대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세진모의 김현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사 구주기 추모제 때 추진위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단체에 계신 분들은 각자 논의를 하셔서 추진금을 내고 하셨을 텐데 그 추진금과 분담금이죠. 그 분담금과 이름 모를 시민들 아름아름히 보내주신 후원금들이 추모제를 지나고 나서 경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아까운 돈, 이 소중한 돈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더 세월호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사참위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강사부를 소개한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14년이죠. 2017년도에 선체조사위원회가 생겼고 2018년도에 사회적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가 생겼는데 사참위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가 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선체조사위원 때 내인설, 외인설을 같이 인정을 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면 사참위 역시 외력이라든지 내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유가족의 추천으로 들어가셔서 조사활동을 열심히 해주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세월호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사관 박병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참위 조사국장 박병호입니다. 네, 여기 많은 분들 모여주셨는데 사실 잘 모르시겠죠. 이게 세월호 진상이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게 합의된 정확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사실 매우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진주가 전국 그 순회에서 10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호남 지역,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영남 쪽에 지금 이제 계속 요청이 있을 때 이제 가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매우 조사자, 우리 사참위 구성서부터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참위는 위원회죠. 조사위원회인데 원래 9명의 위원들과 4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있고, 그 소위원회는 조사국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이 배치되어 있고, 세월호에 관한 모든 조사는 조사국의 관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중후반부로 갈수록 조사국이 조사한 내용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조사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제 추인을 맡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언론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매우 많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국이 조사했던 내용과 그 결과와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것을 추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출하면서 갈등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사국이 조사한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최종 사참위 보고서에 제대로 실리지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쉽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언론에서 다루는 것도.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스터디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정서적 내용이 아니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려면 기자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들은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저희들 조사 끝나고 9개월이 지나왔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도대체 그러면 조사국이 어디까지 조사한 것이고 내용이 어떤 거고,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못 받으면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펼쳐서 보여드려야만 사실은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지역에서 오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조사국이 조사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매우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사 과제라는 것을 출범을 할 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하는 것은 조사관, 제가 조사국장이었지만 조사국장이 임의대로 막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미 유가족분들하고 함께 수개월 동안 일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제기됐던 조사 과제들, 그 다음에 선조위에서 제기됐던 조사 과제들, 이걸 다 합치면은 약 2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250개를 전부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총 14가지의 조사 과제를 저희들이 위원회 승인을 맡아서 그것을 설정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4가지로 저희들은 조사 과제를 잡았고요. 그 중에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 중에 7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14가지 조사 과제 중에 7가지라고 하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들이 조사 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많은 것을 고려를 했겠죠. 어떤 것을 고려를 했냐면, 왜 안 구했냐 중요하잖아요. 왜 구하지 않았냐.
즉 해경의 구조 군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가 3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그렇게 특히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정부가 아예 나서서 방해를 했죠. 그래서 정부의 대응, 정부는 왜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사를 방해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조사를 했고, 거기에는 청와대, 그 다음에 국정원도 별도로 저희들이 정보기관으로 2개를 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었고요. 나머지 그 7가지 중에 3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증거조사에 관해서는 3가지 조사 과제를 하나로 병합을 했습니다. 이 증거조사는 어떤 증거조사, 증거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저희들이 포착한 증거는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냐, 즉 구체적으로 배가 왜 넘어졌냐에 대해서 침몰 원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침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 이 증거 자료를 저희들은 2개로 잡았었고요. 2개, 그 중에 CCTV, 세월호 CCTV가 있죠. CCTV 그 수거 과정이 매우 저희들 사참위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매우 많은 상식적인 의혹, 합리적인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에서 건진 다음에 그 데이터, 그 CCTV 데이터, 이 데이터도 매우 많은 의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CCTV에 관한 것을 2가지로 잡았고요. 수거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적입니다. AIS인데 항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냐면 자동차를 타면은 지금은 누구든지 GPS를 키잖아요. 그러면 시속 140km로 가고 시속 200km를 가도 GPS는 초강력으로 기가 막히게 따라옵니다. 이 항적에는 GPS가 내장되어 있고 이 선체의 거동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 항적에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의 다른 점은 뭐냐면 자동차는 남에게 못 보잖아요. 운전하면서 GPS 얘기가 다르고 이 내비게이션을 달면은 쭉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에는 이 데이터를 인공위성으로 띄워줍니다. 계속 띄워주고 그것을 VTS라는 관제센터에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경들이나 해수부가 뽑아보는 것은 당연히 AIS 항적을 뽑아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항로를 잡아서 왔고 사고 순간에는 어떤 거동을 했다는 것이 이 항적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CCTV와 이 항적만 제대로 돼 있으면 별도의 사고 조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선체 거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항적은 하나의 패킷 정보에, 하나의 패킷 정보라고 하는데요. 한 줄에다가 24가지 정도의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것을 암호화시켜서 딱 찍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패킷으로 해서 1초에 한 번씩 날립니다. 그 많은 정보들이 1초에 한 번씩 허공으로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국정원, 청와대, 해수부, 관제센터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항적을 확보하고 그 항적이 어떤 궤적을 그렸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선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CCTV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겠죠. 이 2가지를 저희들은 심도 있게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들의 조사국의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5월서부터 해서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고 불채택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매우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조사일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조사 결과를 불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에 관해서 어디가 문제다라고 지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조사에 관해서는 위원들이 9명 중에 6명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또 중간에 교체돼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분만 끝까지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6명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위원분들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쪽에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것은 저희들은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는 검증을 거쳐서 조사 결과를 내놨으나 이 부분이 채택이 되는 경우에 이후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근거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워딩과 함께 불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남았죠. 나머지 4가지는 전체가 선체 침몰 원인입니다. 한간에서는 외부에서는 서창이가 침몰 원인에만 너무 치중해서 조사한 거 아니냐라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가지를 공평하게 동등하게 조사를 했고 여기 나머지 조사들은 크게 이견 없이 이렇게 가면서 결론이 나고 위원회가 추인을 했는데 이 기술에 관한 부분들 7가지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 조사관들도 정말 밤을 새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늦게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은 침몰 원인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는 맞지만 침몰 원인에 치중해서 했다거나 어떤 가설을 염두에 두고 했다거나 이건 제 명예를 걸고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조사 요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래 조사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근데 위원회가 1년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으로 출범을 했고요. 저희들이 특검 수사 요청을 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1년 6개월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 연장을 했던 것이 이제 특검이 있었죠. 이 특검이 들어가면서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개정된 내용에 정확히 조사국은 7조 5항 2호에 따라서 증거 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를 조사 이과가 해라라는 이 시행령까지 포함한 정확하게 법적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OL 수고 과정, 데이터, 항적 신뢰성 검증 이것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DOL 수고 과정이 왜 문제가 있었냐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4월 16일날 참사가 발생하고 사실은 그 다음날서부터 언론에서는 크게 나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에는 CCTV가 64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서 침몰 원인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원인도 중요하지만 그때 이미 250명 되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은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우리 애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수습을 할 때 그 장소를 찾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 CCTV를 수거를 빨리 해라 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달이 훨씬 넘게 6월 22일 날 밤에 수거가 됐습니다. 6월 22일 날 밤에 수거가 됐는데 이 부분 매우 저희들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을 수거하는 날이었거든요. 6월 22일 날. 그랬는데 그날 6월 22일 날 낮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유가족분들하고 그 바지선에서 잠수사들하고 해군 담당자들하고 전부 다 이 선상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보도 영상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CCTV를 건지기 위해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유도색이라고 하는데요. 뱃속에다가 밧줄을 다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미 해군에서는 수거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침서부터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에게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꺼내질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이상한 점인데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점은 그날 그것을 건진 시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건지지 못하면 또 비난을 받은 게 두려워서 얘기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밤 11시 40분에 수거를 했습니다. 물에서 건져왔어요. 건져왔는데 건져온 것을 성공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그 바지선에 있다 촬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록관이라는 유가족 측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그 분들이 우연히 포착을 하게 돼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중요한 걸 지금 발견을 해서 어디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마대자루에다가 승동환이 넣어놓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치를 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저희들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 이 하나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당일날 해군 SSU가 들어가서 이게 64개 핀으로 다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DVR은 컴퓨터 본체랑 똑같습니다. 컴퓨터 본체 아시잖아요? 컴퓨터 본체에 나사로 다 조여가지고 이것을 다 빼야지만 그 라인들을 철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으로 그 잠수에 들어가서 일일이 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검까지 넘겨준 거고요. 그 이유는 사전에 수거를 했고 그날 건진 것처럼 쉽게 쇼를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특검까지도 돌아왔고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잠수를 할 때는 34분 입수에서부터 출수, 물에 들어갈 때부터 물에서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잠수사들이 이 헬멧에다가 쓰고 잠수를 했는데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받았는데 34분 동안의 영상인데 26분과 8분짜리로 두 개로 잘려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색을 해본 결과 26분짜리는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수기 때문에 뽀얀 가운데서 헤드랜턴만 물속에서 거의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을 수색하는 장면을 26분을 임의로 잘라가지고 제목만 DVR 인양이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1번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8분짜리를 하나 보냈는데 8분짜리는
이미 물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때만을 촬영하고 있는 이 8분짜리를 보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결정적으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 과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랬었고 특히 딜벨 데이터에 관해서는 왜 이 문제가 됐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8월 달에 법원에서 8월 29일일 텐데요. 법원에서 유가족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오시다 그래가지고 자 6월 22일 날 밤에 건진 CCTV 영상이 이제 복구가 됐으니 열람을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가족분들이 보고 나서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배가 45도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보다 3분 20초 전에 잘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배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도 이 영상이 없어요. 그냥 평온했을 영상만 거기까지만 복구가 됐다.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엄청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뉴스타파죠. 뉴스타파가 이후에 이 영상이 3분 20초 전에 잘린 이유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게 프로그램을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해주는 기사를 매우 기술적으로 자세히 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신뢰를 한다 그러면 CCTV는 조사할 게 없는 거였고요. 그랬는데 저희 조사관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CCTV가 전원이 꺼지기 3분 전까지만 저장이 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CCTV가 있다면 전원이 나가면 CCTV가 3분 전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조사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뽑히는 그 순간까지 저장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그 본 영상을 이미 국내 업체, 포렌식 업체는 저희들은 신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3분 20초 전에 끊어진 것까지 복구를 해서 본인들은 다 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으로서는 조사관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포렌식 업체를 서칭해서 거기랑 일을 한다, 업무를 한다라고 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비번 푸는 회사들 아시죠? 많이 나와서 FBI가 이거 하라고 해도 허락을 안 했죠. 이거 풀어달라고 해도 이건 그 업체가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금도 포렌식을 제일 잘하는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CCTV를 다시 복구를 했고 그랬는데 이 업체도 런던에다가 이 정도 사이즈의 랩이라고 하죠. 연구실을 저희들 때문에 별도로 냈습니다. 보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건물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내서 했는데 사실 그 회사에서 못했고요. 근데 본인들도 못할 때 장인 회사에다가 맡기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장인 회사가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폴란드까지 가서 CCTV 재복구를 했고 거기에서 3분 8초를 추가 복구를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복구업체가 기술이 없어서 3분 8초를 못 해낸 거냐? 말하자면 이 업체가 특별하게 기술이 좋아서 3분 8초를 더 복구해낸 거냐? 초점을 맞췄을 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저희들의 기술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3분 8초를 추가 복구를 했는데 이때가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면 8시 49분 31초입니다. 8시 49분 31초는 세월호 참사 조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8시 49분 31초는 세월호가 20.9도까지 기울어진 상태,
그때까지 변화 상황을 저희들이 추가 복권 영상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는데 실제로 45도로 넘어지는 순간보다는 12초가 없습니다. 12초가 또 복구가 안 된 겁니다. 이 12초가 복구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DVR이지만 DVR이라고 하지만 이 DVR은 컴퓨터 하드 이 외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 저장 장치는 왜 네모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 하드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에 이런 CD롬 같이 생긴 저장 이 판이 2개가 들어갑니다. 2테라짜리인데요. 2테라짜리 2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4월 16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판입니다. 이 판에 보시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동그랗게 스크래치가 났죠. 이건 물리적으로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실제로. 이 찍은 사진이 언제냐면 국내 업체가 8월 29일 날 이 가족들에게 하고 본인들이 복구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미 8월 달에 복구를 할 때 스크래치를 낸 겁니다. 그러면 이 스크래치 안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12초 분량의 데이터가 저 스크래치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저것이 우연히 난 것이냐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이 될 수 있죠. 저희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백을 하거나 저 일부러 우리가 스크래치 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바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 핀이 실제로 레코드 판처럼 긁고 지나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것을 읽을 때는 이 암이라고 하는데요. 팔이죠. 이것이 맨 끄트머리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이것이 1분에 7,200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공간을 띄워놓는 거기 때문에 저 스크래치가 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저 12초가 손상이 되지 않고 복구됐다면 몇 년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64개 채널에서 선체 거동이 다 보이기 때문에 왜 배가 침몰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2초가 지금 아직까지 미복구 상태고 그 12초에 관해서는 저 스크래치가 매우 의혹스럽다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요게 DVR에 관한 조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적인데, 이 항적도 아까 초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4월 16일 날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항적에 관해서. 자, 이것은 그날바다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나요? 예, 근데 이것은 그날바다와 항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유사하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쪽에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치열하게 한 끝에 잡아낸 건데, 자, 어떤 상황이냐면 당연히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넘어졌고 배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참사가 예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항적을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로 비보도 영상이 많은데 비보도 영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방송사들이 가가지고 영상을 막 찍잖아요. 무조건 가가지고 상황실 가서도 찍고 이것을 본인들이 뉴스나 이런 게 쓸 때는 편집을 해서 씁니다. 근데 이 편집한 거 말고 풀 영상을 저희들은 모든 방송사를 다 확보를 한 겁니다.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방영은 안 됐지만 매우 유의미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 영상 속에서. 사실 경빈이 건 같은 경우도 그 비보도 영상 속에서 확인한 겁니다. 보도된 영상에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자동차가 시속 140km로 가도 정확한 지점을 찍습니다. 사고난 지점을. 근데 세월호가 넘어진 지점에 해수부 직원이 방송사 기자들에게 여기가 사고 지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점을 찍어서 설명을 합니다. 함정을 쭉 그려놓고. 근데 여기가 실제로 세월호가 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5km나 떨어진 전혀 다른 지점이에요. 여기를 놓고 설명하는 비보도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장소가 아닌데. 자, 그러면은 착각일 수 있죠. 착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착오가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느냐를 조사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아니 어떻게 분명히 배는 여기에서 넘어졌는데 왜 위를 찍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를 확인을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조사하는 저희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의 이 상황을 놓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신중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열하게 조사해본 결과 이런 확인을 한 겁니다. 자, 해수부가 2014년 9월 달에 국정조사가 있었어요. 국정조사 때 이날의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날은 6시간 동안 항적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항적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9시 반까지 6시간 동안 항적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적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대전에 있는 통합전산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전산 데이터가 대전 통합전산센터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라인을 빼놓고 다 그 항적을 조회해서 보는 겁니다. 모든 기관이. 근데 6시간 동안 미저장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비상사태였던 거예요. 초유에. 그랬더니 적이 없었고요. 말하자면 이날 4월 16일 이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자 그럼 4월 16일은 만약에 세월호가 아니라 보안상 아니면 공안상의 문제가 해상에서 벌어졌을 때 그 행적을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일날이고 그 다음날이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해수부는. 단지 국정조사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사실은요. 6시간 동안 항적이 미저장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비보도 영상 조사 결과로는 세월호 항적이 뚜렷하게 표출이 됐습니다. 비록 가짜지만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는 오후 4시에 목포 VTS에서 목포 관제센터에서 그 데이터들을 다 받아가지고 미저장된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대전에다가 쏟아 부쉈습니다. 쏟아 부쉈다는 겁니다. 오후 4시에.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 촬영된 영상에는 항적이 밑으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쭉 내려가 있죠.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항적 머릿속으로는 다 있으시죠. 쭉 내려오다가 리본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사고는 어디서 납니까? 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나죠. 회전할 때. 근데 오후 4시 이후에 표출시킨 항적에도 뭐가 없냐? 회전 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회전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것을 변명을 하기를 정밀 데이터를 뽑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목포 VT에서 받았다는 데이터를 저희들도 받았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받아가지고 보면 단 1도 정밀 복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데이터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바로 0.01초 만에 나옵니다. 구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집어넣지 않았던 거고 집어넣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담당 직원에게 당신은 왜 이것을 3번 데이터인데요. 이 3번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았냐. 그러니까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또 사람을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답변을 잘못했다. 내가 임의로 뺐다. 이유가 뭐냐? 모르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실제로 사고 난 구간을 항적에서 도려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붙을 때까지 5일 걸렸습니다. 4월 21일 날 이게 붙었다는 건데요. 자, 요것을 지금 보이시죠? 영상으로. 실제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저기가. 그랬는데 지금 저 지점을 찍어가지고 임무좌표를 보냈습니다. 임무좌표는 뭐냐면 항공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511 헬기, 512 헬기, 그러니까 구조를 위해서 이 보냈던 헬기에다가 저 지점을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실제로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잘못 찍은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근데 기술적으로 단 1도 해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 모아놓고 해명을 들었는데 해명이 서로 간에도 이해를 못한다. 자기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기술자들이. 이런 엄청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 사이가 5km가 떨어진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자, 이거를 연속해서 보시면 이해가 합니다. 이게 오후 4시 이전에 사고 지점이라고 해수부 직원이 기자들한테 설명하면 그리고 항적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항적이 나왔습니다. 저게 실제로 표출되는 화면이에요. 근데 오후 4시 이후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오후 4시가 어떤 날이었냐? 어떤 시간? 데이터를 쏟아 부숴서 제대로 이제 나왔다. 그때서부터는. 근데도 이상한 게 뭐냐? 회전이 없죠. 그냥 내려가다 쭉 올라가잖아요. 꺾여서. 4월 이게 16일 오후 4시 이후인데요. 실제 사고 추정지점인데 거기는 항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이후에 이 회전 구간이 그때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5일 동안 회전 구간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저희들 조사에 타겟인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데이터 내부를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세월호가 비어있다고 했던, 항적이 저장이 안 돼 있다고 하던 6시간 동안의 데이터가 서로 안 맞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침몰 원인을 조사할 때는 근거로 이것을 쓰지 말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건 안 맞는다. 그래서 조사 근거에서 이거를 빼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침몰 원인 조사에서는 항적은 데이터에서 뺐습니다. 자료에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자, 6시간 동안 비어있다는 것이 팩트였냐? 안타깝게도 팩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았냐? 해수부의 실지조사를 가가지고 모든 그 당시의 자료를 직접 우리 손으로 뒤집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전통합전산센터에 해수부가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내서 6시간 동안 비어 있었던 거 맞지요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틀 있다가 바로 무슨 소리냐? 저장이 계속 잘 돼 있었고 6시간 동안 저장 지연된 적 없다. 라고 통합전산센터가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냈던 통합전산센터 직원들하고 센터장을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저장이 실시간으로 잘 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해수 후만 저장이 지연됐다고 얘기하고도 전화 항적을 이게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은 조사하면서도 이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항적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게 10m도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그리고 이것도 5일 있다 나오고 이 과정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다. 해수가 발표했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증거조사, 이 증거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증거조사팀과 선체조사팀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조사라는 것도 침몰 원인과 바로 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서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서로 소통하면 안 됩니다. 증거조사의 결과와 침몰 원인 파트 조사의 결과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조사가 어디선가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조사 두 팀들 간의 조사는 다르지 않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침몰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증거들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저희들은 확인을 한 겁니다. 증거조사에서는. 그럼 침몰 원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침몰 원인은 나중에 또 이제 차분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저희들이 한 5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되니까 미리 이 다음 시간에 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막 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냐? 저희 이전에 선조위가 있었잖아요. 선조위에서 다 아시는 바대로 내인설과 연린안이 나왔죠. 사실 그때 외력서류에 나온 건 아닙니다. 내인설과 연린안이 보고서로 제출이 됐죠. 그때도 위원들은 6명이었고 3대3으로 갈렸기 때문에 반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내인설은 무엇이냐? 내인설의 근거는 조사 보고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인설이 왜 내인설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연린안은 실제로 외력서를 거기에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내인설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이런 부분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의 제기를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연린안은. 물론 선조위도 외력 TF라는 것을 구성해서 외력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인설과 연린안이 갈리는 가장 중요한 조사 내용이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핀 스테빌라이저의 이상 현상이 발견된 대로
이 원인 이것을 놓고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도 실제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14가지 조사의 내용 이걸 펴놓고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손정희와 사참위는 무엇을 조사했나?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타까지 하면 9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선주이든 내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뭐를 주장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이 선체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겟이 몇 군데냐 8가지입니다. 8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솔레네 밸브 고착살 이건 내임설이죠. 그리고 최초의 항우리도 들어보셨나요? 요거는 못 들어보셨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조의 보고서 내임설 보고서에 있는 근거가 되는 항목이거든요. 최초 항우리도는. 자, 배가 오른쪽으로 쭉 돌면서 왼쪽으로 배가 넘어가겠죠. 왼쪽으로 배가 넘어가면서 대형 화물, 여기서 말하는 대형 화물은 드라이어입니다. 드라이어는 곡물 건조기예요. 하나에 50톤짜리가 트레일러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디덱 제일 아래쪽에 3개가 나란히 적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도가 좌연 횡경사가 20도가 될 때 이것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초 화물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솔레네르가 도착이 되면서 배가 우쪽으로 오른쪽으로 급선회가 됐고 급선회가 되면서 20도가 배가 기울면서 그 드라이어가 쓰러져서 최초로 배가 넘어갔다. 확실하게 넘어갔고 그 이후 약 30여 초 만에 배가 45도로 넘어갔다라는 게 내인설입니다. 이게 이제 내인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보건성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침수 과정. 침수 과정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침수 과정은 다 그랬습니다. 왜 배가 저 정도 되는 배는 뭐 몇 시간을 떠 있었을 텐데 왜 배가 저렇게 빨리 가라앉았냐? 그 원인을 언론에서는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닫혀 있었어야 되는 문이 열려 있었다. 수밀문이죠. 수밀문이 다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침수가 이루어져서 배가 넘어갔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조사 결과로는 이 침수 과정은 매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어떤 침수 과정을 거쳤냐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난전기는 FIA, 지느러미입니다. 영어로 지느러미. 이게 배 지느러미처럼 양쪽에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 접기 할 때 노. 이게 수평을 잡아주는 거예요. 넓적하게 이제 펴져 있어가지고 승선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 나오는 배들은 거의 다 큰 배들은 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뚱끼우뚱하는 롤링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 핀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많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겟이고요, 조사. 그 다음에 좌연 손상. 세월호 대부분 보셨을 텐데, 오고 가서. 세월호는 좌연은 엉망진창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이 중에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 그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부분을 확인해 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횡경사가 이제 매우 중요해졌는데 왜냐하면 3분 8초를 저희들이 추가 복구를 해냈잖아요. 배가 초 단위로 기울어지는
이 횡령사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까 49분 31초까지. 그러면은 횡령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기관 분기 현상이 하나 있는데 이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